블록체인이란 말은 거기에 중복 저장이랑 중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복. 그 다음에 분산도 가능하다. 이 특징 가져갈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거를 문제를 풀 때 이런 질문을 마주한다고 했을 땐 적어도 이렇게 가는 그런 습관들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블록체인은 일련의 블록을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 환경에 저장하여 아무나, 자, 요런 특징이 있어요. 임의로 수정할 수가 없다. 임의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뭐가 가능하다? 조회가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P2P는 피어 투 피어의 약자로서 피어는 대등한 자라는 의미를 대등한 자죠? 대등한 자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P2P는 대등한 관계에, 자 여기 밑줄, 대등한 관계에 컴퓨터 또는 컴퓨터 그룹이 통신을 수행하는 중심이 없는 네트워크다. 한마디로 누가 없다는 거야? 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P2P 네트워크에서는 노드라고 불리는 각 컴퓨터가 서로에 대하여 동등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참가하는 각 노드의 자원과 네트워크 해선을 이용해 작업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어. 자, 블록체인은 여기 부분이 중요해요. 동등하다 보니까 노드의 개수가 증가해도, 동그라미, 노드의 개수가 증가해도 그리고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고도의 확장성을 가진다. 그럼 이 얘기는 노드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참가해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작업에 부하가 생기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자, 블록체인의 블록은, 자, 거기 동그라미, 생성된 시간 순서대로 연결되어 체인을 이루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코인 중에, 이런 코인이 있다고 보죠. 제가 상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찬이가 하나 사볼까? 딱 한 개 샀어. 그 다음에 민찬이가 한 20개 샀어. 얘는 역배를 노린다. 그래서 이제 한 3,000개 샀어. 근데 그래도 누가 먼저 산 거야? 너가 먼저 샀죠. 그쵸? 경찬이가 먼저 샀으니까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시간 순서대로 나열이 돼요. 경찬이가 1등이에요. 친구가 2등. 준서가 3등. 3,000개를 넣어도 똑같아요. 네. 이랬죠? 자, 단위 블록은 본문, 헤더, 블록 캐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일단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본문, 헤더, 블록 캐시에 관한 어떤 특징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크겠죠. 자, 본문은 여러 개의 거래 내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일단 이런 세 가지. 본문, 그 다음에 아까 헤더였나요? 헤더, 그죠? 헤더. 블록 해시. 해시가 이 해시군요. 네. 자, 그 다음에 거래 내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헤더는 본문의 거래 내용을 반영하는, 자, 고유 식별 번호인 머클루트까지 볼 필요는 없고 고유 식별 번호만 보시면 됩니다. 고유 식별 번호. 그 다음에 직전 블록의 블록 해시를 포함하며, 자, 여기서는 고유한 식별 번호, 그 다음에 직전 해시가 있었고, 여기서는 거래 내역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죠? 자, 블록 해시는 헤더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값으로 표현한 일종의 고유 식별 번호이다. 근데 자, 고유 식별 번호가 둘이 살짝 다르죠. 그쵸? 맞죠? 헤더에서의 고유는 뭐야? 거래 내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본문에 해당하는. 그치?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블록 캐시에서의 고유 식별 번호는 헤더의 정보예요. 헤더의 모든 정보에 대한, 얘도 마찬가지, 얘는 요거에 대한 고유. 이 둘이 다르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가야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블록들은 블록 해시라는 연결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블록의 거래 내역을 변경하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변경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블록을 거기 동그라미 다시 생성해야 한다. 자 이거 아까 앞에 있었던 말이랑 연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여기 봐요. 여기 뭘 것 같아? 앞에 있었던 내용이랑 연결되는 게 있어. 만약에 저걸 변경하려면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블록을 변경해야 됐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의 수정이 어렵다는 말이랑 연결되겠죠. 그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자 성운 코인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뭐 변경에도 큰 뭐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막 5,000명이 있어. 이거 5,000명 다 바꿔야 돼. 한마디로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작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에 생성된 블록의 내용을 조작하는 것이 어렵고 반대로 과거의 어느 시점에 거래 내역이 존재한다면은 그것은 그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거기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자,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포인트랑 누구나 조회 가능하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겠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모든 거래 내용을 연쇄된 블록 형태의 원장에 기록된 형태로 소유하기에 이 원장이라는 게 옆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산형 원장 기술이라고도 불린다. 분산형 원장에서는 한 개인이 원장의 위조나 변조를 하기는 어려워서 정보의 저기 동그라미 무결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훼손 및 파괴로부터 정보를 보호함으로 정보의 가용성이 확보된다. 자, 새로운 거래 내역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거래 내역이 새롭게 생기려면 당연히 블록체인 마지막 블록에 추가되면 P2P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로부터 그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하므로 부정거래를 방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에 거래를 한다라면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 새끼가 샀구나라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거래가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저도 마음 같아서는 지금 요거 블록체인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많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근데 거기 보면은 거래 내역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있어요. 몇 번째의 그 블록체인인지 아니면 언제 몇 시에 며칠 거래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거래했는지 그게 다 나와요. 네, 제 업비트 계정이 있는데 에이씨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은 일반 통화 또는 일반적인 전자화폐와 달리 자 중앙은행과 같은 제3자가 가치를 담보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화폐를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중앙은행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중앙은행의 역할이 뭔데? 얘가 일종의 얘는 쓸 수 있다고 보증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잖아. 근데 그런 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방금 얘기했던 블록체인은요. 이해됐죠?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코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탈중앙화라는 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그걸 이끄는 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부분에 연결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전의 전자화폐는 발행하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이 그 가치를 보증할 수 있어야 했지만 블록체인에 있는 암호화폐는 그런 기관이 없어도 화폐로 기능할 수 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아까 화폐로 기능이 가능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걸 앞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저기 나왔잖아. 여기 앞에서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죠? 누구나 볼 수 있다. 라는 부분 때문에 뭐야? 무결성이라는 게 이 부분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블록체인에서는 임의로 자신이 가진 화폐량을 부풀릴 수가 없고 화폐의 교환 가치 또한 모든 참가자에게 알려져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눈물이 나네요. 예,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2013년 10년 전만 해도 얼마였냐면은 10만 원도 안 됐습니다. 군침이 싹 도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때 그걸 샀었더라면, 그때 그걸 샀었더라면은 지금쯤 네 여기 없어져도 되겠죠. 그렇죠? 맨날 노래도 되겠죠. 자, 아무튼 비트코인의 P2P 네트워크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로 거래 내역을 걱정하는 송수신에 데이터를 확산시키므로 네트워크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는 동일한 거래 기록을 보유하게 된다. 그쵸? 거래 내역을 수신한 참가자들은 수신받은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승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승인 과정에서는 자, 거래 내역과 관련된 해결하기 어려운 계산 문제를 푸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게 뭐가 있었냐면 비트코인에서 어떤 승인 과정 중에 이런 게 있었다 했어요. 어려운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대요. 이러한 승인 과정을 작업 증명이라고 부르는데, 승인 과정을 가장 빨리 완수한 참가자가 승인된 블록이 네트워크에 전파되어 모든 노드가 공유하게 되는 새 블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 이걸 1등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생긴다고요? 보상이 생겨요. 그 보상이 뭐냐? 비트코인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을 채굴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게 승인 작업 자체를 채굴이라고 해요. 채굴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채굴하면서 뭐가 많이 쓰였다고 했죠? 그래픽 카드가 그렇게 많이 쓰여가지고 한때 그래픽 카드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싸지기 시작했어요. 왜 싸진 걸까요? 이 친구들이 다 채굴을 하다가 이제 그래픽카드 거의 다 쓰니까 중고로 내놓는 매물이 겁나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 썼다가는 자, 뗄 수 있습니다. 네, 이미 기능을 다한 그래픽카드가 많기 때문에 네, 큰일 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뭐 컴퓨터 다 게임 좋아하세요? 컴퓨터 게임 좋아하세요?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근데 그래픽카드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는 알아요? 저도 한때 한창 비쌀 때 산 거라, 저도 그래픽카드 지금도 현역인데 2070 슈퍼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100만 원 넘게 주고 샀어요. 지금 개똥값까지는 아니고 한 뭐 60만 원 정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 쓴 지 6년 다 돼가는데 그 정도면은 좀 방어 잘한 거죠. 아무튼 예.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채굴이 다 가능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되는 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처럼 비트코인은 모두 거래 내역을 중앙 집권적인 거래 내역 데이터베이스 없이 분산형 구조만으로도 구현한다. 그러니까 다 참가자들이 이걸 검증하는 작업을 서로 하면서 뭘 노리고 보상을 노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자, 블록체인은 그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가지고 있다. 각 노드에서 블록체인의 거래 정보는 곡동그라미 계속 누적될 것이므로, 그죠? 이로 인한 저장 공간 마련을 위한 비용 증가. 그치? 저장을 할 게 점점 많아질수록 서버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실행 시간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모든 사람들이 참가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하나 블록을 다 하나씩 뒤지려고 하면은 당연히 속도가 아무리 빠른 친구여도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너무 많으니까. 자, 또한 둘 이상의 참가자가 동시에 승인을 얻어 블록체인이 거기 동그라미 두 가지로 갈라져 이어지는 분기가 나타날 경우에 긴 체인을 올바른 것으로 판단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긴 체인을 올바른 것으로 판단하기로 정했대요. 그러면은 긴 체인이 채택되면 짧은 체인을 사용하고 있던 노드에서는 짧은 체인이 긴 체인으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이게 아니라, 자, 요런 체인이 있고, 요런 체인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요게 더 긴 걸로 가정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경찬이가 승인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민찬이가 승인 작업을 둘 다 동시에 했어.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이런 경우엔 긴 체인 쪽으로 가니까, 너만 받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편입이 돼버려요.
그럼 족보 개족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좌 잔액이 변경되거나 거래 자체가 없었던 걸로 취소되기도. 어씨, 그럼 뭐야? 내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날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비트코인은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가 확정되더라도 6블록가량이 생성되어 지나가지 않으면 연속으로 다음 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제한을 설정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P2P 네트워크는 단일 정보를 다수의 노드가 중복으로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정보가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에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 중복 공유라서 더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게다가 여러 참가자 간 합의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 거기 동그라미 합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따라서 거래 내용을 원장에 반영하는 시간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시스템의 작동을 한없이 신속하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얘가 빠른 시스템이긴 하지만 다른 친구보다 빠른 시스템이긴 하지만 완전히 신속하게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합의할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기 시간도 충분히 걸릴 수도 있고요. 네, 요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요 2번 문제랑 4, 5번 풀게요. 2, 4, 5만 볼게요.
다 되었어요? 어디 보시는 거죠? 5번이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얘기를 해줘야겠네. 잠깐만, 넌 아직 안 풀었네? 네. 응. 4번 선택했어, 그래서? 지금? 몇 번을 했어? 뭐지? 자, 하나씩 봅시다. 자, 2번부터 볼게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은 몇 번이라 하셨나요? 몇 번? 3? 민찬이는? 너는?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시간순으로 연결된 단위 블록에서는 거래 내역과 이전 블록에 블록 해시가 담겨져 있다. 자, 이전 거에 대한 얘기, 모든 정보 이런 거 다 어쨌든 다 뭐야? 이거 하나가 블록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자, 일단 아까 보니까 4번, 5번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그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블록체인은 아무리 노드가 많아져도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중앙 시스템 없다 했잖아. 그치? 리더가 없다고 했었잖아. 그렇죠? 맞아요? 자,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보기 한번 보고 연결을 해볼게요. P2P용 구조와 대조가 되는 구조로 클라이언트 서버용 구조가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얘는 중앙 관리자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클라이언트 서버용은 어떤 서비스를 구현할 때 각 컴퓨터의 역할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명확하게 구별됐다. 서버는 네트워크 중심의 위치에 데이터의 저장이나 검색, 전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 시스템의 기능, 이게 좀 중요하겠죠. 담당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 측에 요청하고 처리된 결과를 받는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용 구조에서는 각 컴퓨터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소수의 서버에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형태로 구축이 되는데, 일단 4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맞는 말이겠죠. 중앙 시스템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쵸? 자, 5번도 볼게요. 블록체인은 서버의 데이터를 변조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잘못된 데이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다. 여기서 서버가 뭔데? 중앙 관리잖아. 근데 블록체인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서버의 데이터를 변조하더라도 잘못된 데이터를 얻을 일이 없다는 얘기죠. 중앙이 없으니까. 5번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는데 2번이에요. 자, 볼게요. 블록체인에서 참가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참가자들에 대한 정의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참가자라는 건 누구야? 이미 거래를 한 사람이에요. 승인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미 거래를 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얘가 서버 내에서 거래 내역의 승인을 얻으려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거래를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거였잖아. 채굴. 그치? 이 그러니까 승인을 남의 거래를 승인해 주는 거야. 그러려면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과정이 채굴이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진짜로? 이미 본인이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저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준수 괜찮아? 경찬이도?
영 아닌데? 애매해? 5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본인이 풀었을 때 애초에 데이터의 변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저게 맞냐 인 거잖아. 근데 블록체인에 서버가 있는 게 아니라 서버랑 클라이언트 자체가 지금 이제 위아래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걸 피할 수 있다고. 주작이 될 일이 없다고.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 그래서 요게 맞았다는 얘기예요. 됐어? 민찬이도 괜찮아? 준서도 이해됐어? 방금 거? 응. 자, 그 다음에 154페이지 피면 되나요? 이거 우리 했었나요? 알죠? 응. 일단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머리를 좀 바꿨거든요. 근데 역시 남자분들이라 그런지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왜 웃지 근데? 잘하신 게 훨씬 나아요. 어? 지금이 훨씬 이게 훨씬 나?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여자친구분의 권유랑 권고 중간 어딘가로 인해서 이제 한 건데 여기 다운펌도 하고 여기 매직을 했거든요. 이게 낫다는 거야. 나는 솔직히 이런 스타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적응이 안 되는데 연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걸 좀 봐야겠어요. 저는 적응이 안 되는데 일단 그분은 아주 만족을 하셨고요. 아주 만족하셨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괜찮다고 하면은 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막 뭐 최근에 이런 말 여기서 이제 그런 말도 하더라고 선생님들 중에 진짜 더 어려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뒤에가 문제야. 저 프라다기 먹고 싶은데 이거는 칭찬값인 건가? 그런 거겠죠, 그죠? 아니 난 여기서 더 어려지고 싶지 않은데 네, 제가 나이가 적진 않아가지고 네. 오늘 근데 뭔가 왜 이렇게 텐션이 좀 낮아진 것 같지? 뭔 일이니? 아까 욕하고 그랬다며. 네? 욕해줄 때문에. 저희가 욕 안 쓰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한 거야? 야, 이 나쁜 놈아. 갑자기 문 욕을 안 해. 새삼스럽게. 남자들끼리 분명 여기서 그지? 근데 왜 대신해줘? 저는 참전 안 했어요. 아, 그래? 그냥 너 누구랑 참자했는데? 그냥 다 다른 남자인. 왜 그랬어? 자, 아무튼 이거 한번 보기 전에 4번에 있는 보기 한 번만 보고 해볼게요. 근데 약간 제가 지금 커피를 1리터 정도 그냥 저걸 다 원샷 때렸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 왜?
시작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무슨 뭐 담배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 너무 어지러워요 진짜. 설마 어제 아니 그걸로 그러진 않는데 그러진 않는데 그죠? 자 일단 요거 한번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시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뭐가 공통적이다?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가는 1930 아이 뭐 이거 이미 1939년이면 일제강점기 관련된 얘기겠네, 그죠? 작품으로 일제강점 아래에서 민족 해방의 희망을 불러일으킨 3.1운동 이후 일단 가 같은 경우는요 일제강점기 속에서 저항을 했습니다만 자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현실 이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좌절감을 표출함과 동시에 폭압을 휘두르는 일제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이들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다. 뭐 절망은 그렇다 쳐도요. 자, 두 가지 부류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웃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또 뭐야? 당연히 일본이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다? 친일파인 애들도 있었네요. 그죠? 가에선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 부분은요. 요게 나왔습니다. 탐관오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탐관오리. 탐관오리의 학정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누구보다 아파했던 실학자 거기 밑에 정약용을 떠올리며 요때 당시 요거에 관련해서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엄청 걱정을 했대요. 그래서 저기 동그라미 양심적인 지식인이 갖춰야 할 모습.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 양심적 지식인이 되고. 근데 보통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식인 같은 경우는 특히 뭘 많이 받는다고? 다른 권력자에 의해 뭘 많이 받는다고? 탄압을 받는 경우가 많다 했었어요. 맞죠? 자, 지식인들의 탄압받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어쨌든 둘 다 마찬가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이런 탄압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보기도 한번 더 보시면 나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인데 자, 곽재구의 귤동리 일박은 이건 제목이 말 그대로 뭐냐면은 귤동리라는 곳에서 하룻밤 자는 겁니다. 예. 현재 시점의 화자가 역사적 인물들, 즉 관군에 맞서 싸웠던 자 거기 동그라미 의적들과 그 다음에 강진으로 유배한 정약용을 등장시켜. 자 나에서는 그러니까 뭐야? 과거에 인물이 등장했대요. 여기서 의적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냐면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동학농민운동.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을 거기 동그라미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상전개 방식은요. 현재와 과거를 연결했다라는 포인트를 갖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제가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해서 조금만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에서는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분노했다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자,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벌써부터 갖고 갈 만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지금 검은 벽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로 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때? 검은 벽에 기다리고 있댔잖아. 검은 벽은 부정적 상황으로 바로 파악이 가능하시죠? 그죠? 자, 이런 상태로 해가 20번 바뀌었는데 이게 3.1운동 하고 나서 20년이 지났다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한 거겠죠. 그 다음에
자, 내 기린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기린이라는 게 뭘까요? 기린이 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뭘 것 같아요? 설마 그 동물원에 나오는 그 기린은 아니겠죠? 그죠? 자, 일단 이 기린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의 뜻은 그 전설의 신수 생각하면 그 기린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판타지를 별로 안 보셨군요. 그잖아. 백호, 뭐 주작, 청룡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하나의 영물이고 신수예요. 근데 자, 이거는 표면적인 뜻이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요. 이건 어쨌든 우리 민족의 신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 민족이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 민족 자체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그 제목을 기준으로 하면 검은고잖아요. 그럼 울지를 못한다라는 행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검은고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사실 검은고든 우리 민족이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로 간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실제 노인이 저러면 그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요. 뭐 얘기하는 거야? 검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진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아무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검은고에 대한 이 노인은 고사인용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네, 고사인용이 들어간 부분이고, 이건 여기서의 노인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종의 전설의 연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전설의 연주자. 자, 근데 어느 끝없는 향연에 높이 앉았으려니. 자, 이 노인이 지금 이 얘기가 뭐야? 향연, 여기서 향연은 연회 같은 곳이에요. 네, 다른 연회에 높이 앉았으려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검은고를 퉁 흔들던 그 노인은 우지 말고요. 뭐가 그렇게 상상되는 거예요? 아무튼 얘가 지금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 뭐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부정적 상황과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 노인이라는 어떤 이상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부분에서는 이 부정적 상황이랑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땅 위에 외로운 기린이라 하마 잊어졌으라. 자, 기린 앞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외로운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외롭다라는 게 누가 외롭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외롭다라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죠? 그럼 여기서의 기린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이제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자, 바깥은 현실은 거친 들이리 때만 몰려다니고. 자, 여기서 들이리 때라고 한다면 누구겠어요? 일제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 떼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잔나비가 뭔지 아세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원숭이죠. 그럼 사람인 양 꾸민 원숭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그럼 누굴까? 누굴 의미하는 걸까?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니까 친일파랑 연결시켜줄 수가 있겠죠. 일제와 민족의 배신자. 그래서 내 길이는 마음 둘 것, 몸 둘 것 없어지다. 뭐야? 우리 민족은 마음 둘 것도, 몸 둘 것도 없어졌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뭐야? 좌절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좌절감과 분노가 같이 들어간 거죠. 그쵸?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통 이런 부정적인 상황일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선 이렇습니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세 선 채. 그럼 뭐야? 현실과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뭐야? 단절이라고 봐야겠죠. 단절. 단절 혹은 거부감이라고 보셔야겠네요. 그죠? 맞죠? 자,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건 뭐야?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가 됐음에도 이 밤도 내 길이는 맘 놓고 울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현재도 여전히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 여기에 대해서 좌절감이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작자가 누구였냐? 김영랑이었어요. 얘 누군지 아세요? 뭐로 유명해요?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러면 알 것 같은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모라니 피기까지는. 예, 그걸 되게 유명했었어요. 모라니 피기까지는 유명한데, 자, 일단 이 예시의 내용에서는 사실 그런 저항적인 모습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그쵸? 실제로 이 작가는 실제로도 이 현실을 굳이 들어가지 않고 단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어떤 거야? 단절이 계속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이제 새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항이라는 내용을 담기 시작하는데, 이 저항과 관련된 작품이 요 작품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요. 유명한 거야. 보통 모라니 피기까지 나면 외부 작품으로 같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그냥 연계 포인트에 옛날에 기출이었던 검은 거가 있긴 하네요. 자, 요 작품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독을차고라는 작품 기억나세요? 거기서도 이게 뭐가 있냐면, 나는 뭐 독을 이제 마음속에 이제 갖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뭐 이리떼들과 뭐 승냥이떼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걔네들한테 내 독을 확 그냥 풀어버리고 싶다 뭐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그 시점 이후로 중간중간에 저항적인 그런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검은고도 같은 맥락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김영랑은 그런 스타일의 작가는 아니에요. 제가 중간중간에 작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는데, 이런 건 그냥 참고 정도는 좀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어떤 외부 작품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나를 좀 진행해 볼 건데, 자, 아까 나 같은 경우는 뭐라 했었냐면은 우리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과거의 인물들, 의적 같은 애들도 같이 나왔다고 했었죠. 맞아요? 응.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흐레 강진강 진아. 자, 우리 강진, 우리 보기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정약용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유배가 들어갔다 했어요? 강진이라고 나와 있네, 그쵸? 이 강진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미 정약용이라는 친구가 유배당했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유배당한 지역이라는 걸. 자, 근데 제가 요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 지식인이 탄압되던 시절이 보통 언제 있을까요? 현대 기준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이후로 얘기하는 거겠죠? 지식인이 탄압당하는 경우. 언제일까요? 권력에 탄압을 당해. 그쵸? 맞아요. 이것도 1970년대에 해당하는 독재 정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 얘가 비판하고자 하는 거는 이때 당시에 독재 정권을 비판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바람은 차고 옷깃을 세운 마음은 더욱 춥다. 자, 그 다음에 황건들은 의적 천만이 진을 친 듯. 자, 요거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자, 의적이 진을 친 듯 받아갈 때 두런거리면 끝이 없고. 그럼 얘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이거는 사실 자영 경관을 묘사했다. 사실 이거예요. 근데 앞에 뭘 굳이 연결한 거야? 과거의 인물 혹은 사건을 연결했던 거죠. 황건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노란 두건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했다? 얘 2대1을 가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뭐라고? 자연의 경관을 묘사한 건데 이렇게 이걸로 비유를 한 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두둑 바다 오리들이 날아가는 하늘에서 바다 오리들이 날아가는 그런 경치 혹은 정면을 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 창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저항을 한창 했을 때 그걸로 지금 비유를 했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적폐의 땅, 풍찬 노숙의 길을. 자, 풍찬 노숙이라는 거 모르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뭐만 보시면 돼요. 아, 노숙만 알면 돼. 노숙자 할 때 그 노숙입니다. 밖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고단함 혹은 시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요 길을 그 역시 맨발로 살찌 끼며 걸어왔을까? 자, 여기서 그가 누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약용이 되는 거죠? 그쵸? 정약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쓰러져가는 국은 해속이 침을 쿨럭이며 바라본 산천에 찍힌 속은 빛깔의 허름한 불빛.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릅뜯는 초근목피라고 했어요. 초근목피 뭔지 아세요? 초근목피. 초근목피. 초근, 풀뿌리. 목피, 나무 껍질. 그럼 이게 나온 게 뭘까요? 초근목피는. 이걸로 밥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야? 풀과 나무로 연명하는 삶인 거야. 그럼 이것도 고단한 삶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어딜 봐야 되냐? 그 옆에 있는 부릅뜬 눈도 보셔야 돼요. 자, 고단하게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정약용은 뭘 했다고 지금 약간 생각을 하는 거야? 분노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어느덧 귤동 삼거리 주막에 이르면, 자, 여기서 이제 공간 이동이 드러났고, 그 밑에 어느덧 거기에 이르게 되면 얼굴 탄 주모는 생굴안주에 막걸리를 내오고. 근데 그냥 주모라고 얘기하면 될 걸 왜 굳이 얼굴 탄 주모로 봤을까? 주모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냥 하나의 백성인데, 얼굴이 탔다라는 부분은 고생을 한 백성, 악해야겠던 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혹은 시련을 겪고 있는 이 백성이랑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었냐면은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얘가 주막가로 들어가게 공간의 이동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주모를 과거랑 연결시켰다면은 이때 당시에 고통받던 백성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모라는 게 그렇게 별다른 건 없죠. 그냥 국밥집 주인님,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말 한 잔 들게나 다산.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대화로 봐야 됩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봐야 될까요? 이거 헷갈려요? 대화라기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봐야 되죠. 그리고 일단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화 형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중얼거리다가 문득 바라본 벽 위에 빛바랜 지명수배자 전단 하나. 아, 갑자기 뭐가 나서 시선의 이동이
지명수배자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가까이 보면은 낯익은 얼굴 몇 있을까? 자,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야. 여러 명이었어. 그쵸? 낯익은 얼굴이래.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이때 당시에 지명수배자 누구일까요? 우리가 보기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 정약용이겠죠. 그리고 다른 얼굴들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이겠는데 여기서 보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양심적 지식인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뭐야? 여기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양심적인 지식인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명수배 전단에 있는 거네요. 넘겨주시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더듬어 가는데 누군가 거기 맨 나중에 덧붙여 적은 뜨거운 자 인적사항 하나. 근데 이제 이 인적사항이 밑에 나와 있죠. 정다산. 아, 정약용이네요. 그죠? 정다산 1762년 경기 광주산. 깡마른 얼굴 날카로운 눈빛을 지님. 전직 암행어사 목민관. 자, 암행어사는 아실 거고, 그쵸? 목민관이 뭔지 아세요? 목민관? 이거 뭐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세요? 관직? 관직이긴 해요. 그럼 제가 그걸 물어보진 않았겠죠. 그죠? 뭘 것 같아? 미찬아. 백성들의 민생을 살피는 관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민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약용이 백성들을 아끼는 인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죠? 보기에 있던 것처럼. 자, 김인시, 애절양 등의 거기 있던 거네. 애민을 빙자한 유언비어날포로 민심을 흉흉케 한 자생적 공산주의자 및 천주학 수괴. 자, 요거 천주학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정약용이 유배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천주학을 설파하다가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천주학의 영향을 받은 백성들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나도 이거는 의도적으로 알고 싶진 않은데 자꾸 이렇게 알게 되네요. 나도 모르게 역사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 뒷부분이라고 밑줄이 쳐져 있는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의 화자는 정약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보기에서도 나왔듯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표현 자체가 어때? 부정적이죠? 그럼 요건 옆에다 빼주고 요렇게 말해주신다. 반어적 표현이라고 써주세요. 반어적 표현. 됐나요? 자, 바람은 차고 바람새에 톱날 같은 눈발 섞여치는데 그건 부정적 상황. 더 볼 것도 없죠. 1박 4천원 뜨겁게 군불이 지펴진 주막방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여 끝나는 쇠사슬에 묶이고 찢긴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문풍지에 부딪혔다. 그럼 요 부분은 결론적으로 누굴 떠올리면서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정약용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서 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되나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은 그 1970년대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누굴 통해 나타내는 거야? 정약용을 통해 나타내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거 기반으로 해서 자, 2번, 3번, 3번 같이 볼게요. 2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A는 뭐였어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한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B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1번. A의 검은 벽은, 검은 벽 이거 뭐였어? 부정적 현실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B에서 이 밤으로 전환돼요. 자, B에서 이 밤이 뭐였는데, 이 밤도 모아놓고 의도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여전히 부정적이네요. 그쵸? 전환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화자 내면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심화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전환이라는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2번 A의 벽의 기대선체는 B에서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의 기대선체로 구체화되어 좀 더 심해진 거네요. 외부 세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맞는 말이죠. 자, 3번 A의 해가 승무원 바뀌었다는 B에서 해가 또 한 번 바뀌건으로 연결되어 화자를 둘러싼 상황이 거기 밑줄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 그죠? 됐니? 4번 기린이 울지를 못하는 것과 B에서 기린이 울들 못하는 것은 화자로 하여금 슬픔과 비애의 감정을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냥 뭐 부정적인 상황이니까 충분히 연결이 가능할 거고요. 자, 5번 A의 영영은 부정적 상황이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암담함을, B의 맘 놓고는 억압의 강도가 심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둘 다 부정적인 상황이니까 연결이 되겠네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A부터 보시면요. A가 우리 뭐라고 했었죠? 그냥 단순히 뭐였어요? 자연의, 그러니까 풍경에 대한 묘사라고 했었죠. 그쵸? 현재 시점의 화자가 바다 갈대와 바다 오리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의적들이 봉기를 일으켜 광군과 싸웠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아, 이거 바로 연결가 되겠네요. 그쵸? 2번 B가 적폐의 땅 거기 부분이고 그 역시 얘기했으니까 정약용이 떠올린 부분이죠. 화자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을 걸었던 과거의 역사적 인물이었을 때 정약용과 연결시키면 되고 그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뭐였어요? 풍찬노숙 여기죠? 그죠? 3번 자, 글의 한 잔 들기나 다산 여기에요. 실제로 혼잣말이지만 역사 속 인물인 다산에게 화자가 말을 건네는 것처럼 표현해요. 맞죠? 힘든 삶을 살아온 다산을 위로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D부분 보시면요. 제가 이거 반어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다산의 행적을 현재를 살고 있는 지명수재자의 죄목과 연결지어. 일단 이것도 모르겠죠. 그 다음에 다산의 죄목에 대한 현재의 평가를 드러낸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맞죠? 현재의 평가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 5번 끝내는 쇠사슬을 묶이고 이 부분인데 다산이 부정한 권력자로 인해 내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현재의 화자에게 들리는 것을 표현하여 화자가 살고 있는 현실이 다산이 살았던 시대와 거기 밑에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1970년대랑 좀 연결이 가능한 거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1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가에서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은 자, 우리 민족의 해방들이라는 희망으로 일제에 저항했던 3.1운동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치? 이상향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엔 저항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조차도 없다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가에 거친들 이때와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는 우리 민족을 억압했던 일제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민족을 배반한 무리를 가리키는 것. 이거는 바로 연결될 거고요. 맞죠? 되니? 준호 됐어? 3번 나의 촉은 높이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맞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부릅뜬 눈은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아랑곳하지 않은 탐관오리의 탐욕이라기보다는 그걸 바라본 정약용의 분노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나의 바람은 차고 바람새에 톱날 같은 눈발에서 껴치는 양심적인 지식인이 탄압을 받는 부정적인 현실 연결 가능할 거고요. 그렇죠? 정약용이 그만큼 또 고난을 받고 그때 우리 현실에도 연결시켜놨잖아요. 자, 5번 나의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는 것은 다산의 모습으로 양심적인 지식인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되나요? 됐어? 민찬이 됐어? 자, 여기도 은근히 볼만한 포인트가 조금 있는데요. 164페이지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접하신 적 있나요? 제3인간형? 한 적 있어요? 없나? 저희 다음 주부터 저 위층에 확장되는 거 혹시 아세요? 아마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입장에선 맞지? 많이 얘기했지? 진짜로? 처음 들어요. 뭐 같은 수업 듣는 거 아니었어요? 두번 얘기하죠. 아, 그래? 너 뭐했어 그때? 안 듣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약간 혹시 필터링 같은 게 있으세요? 혹시?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기 위에를 확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중등 친구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강의실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도 아마 여기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보다 낫잖아. 저기 너무 좁아. 더워.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아마 진행될 것 같고 그냥 알고 계시라고 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니 갑자기 저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쨌든 그 가끔 저도 세무스님이랑 얘기할 때가 가끔 있어요. 뭐 그냥 엄청 친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근데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같이 막 나가다 오씨 뭐야 이거 바람인 거지? 먼지인 거지? 먼지? 벌레 아니지? 개 놀랬네. 갑자기 또 올라오길래 뭐지 싶었어.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같이 밖에서 잠깐 있다가 돌아가려는데 2층을 안 누르고 갑자기 3층을 누르는 거야. 뭐지? 그래서 했는데 보여주겠다고. 자기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보여주겠다. 막 공사 현장을 막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덧붙인 말이 쌤 언제 국어관 차리실 거예요? 빨리 좀 차려달라고. 아씨 돈이 없는데 어떻게 차려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돈 모으세요. 갑자기 이러셔가지고 뭐 제가 뭐 어쨌든 최대한 뭐 열심히 해봐서 뭐 여러분들 고3쯤에는 그래도 뭐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예 독립된 학원이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그냥 여기 이름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나 혼자 갑자기 막 내가 국어관 차리면 뒤통수 때리는 줄 알았지.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해보라고 그래. 자꾸 요즘 따라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별로 나 요즘 돈 졸라 힘든데.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많이 딴 거 할 때 썼구나. 자, 6번 문제 볼게요. 164페이지에 6번 문제. 일단 제목부터가 제3인간형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모두 있다라는 거예요? 제1도 있고 제2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의 유형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졸리세요? 이 작품만 좀 하고 쉽시다. 아니, 또 이미 많이 쉬었는데 또 쉴 필요가 있나?
알았어. 준서도 이제 슬슬 눈이 까불까불. 경찬이는 좀, 맞네. 많이 잤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민찬이는 8시 40분부터 와가지고 딱 했는데, 친구는, 맞아. 쌩쌩한 이유가 있었군요. 준서도 뭐 수학 갔다 왔다가 여기 클리닉까지 하고 딱 했는데, 그렇군요. 장난인 거 알죠? 진짜가 아니었어요. 장난이에요, 장난친 거예요. 아무튼, 자, 제3인가정과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자, 우리 역사에,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자, 둘 다 공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사건. 근데 우리가 어쨌든 현대 시대에서는요, 뭐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봐야 몇 개 없죠. 첫 번째, 일제강점기. 두 번째, 6.25. 세 번째, 독재정권. 그러니까 좀 정확히 찝어서 말하면 뭐 4.19 혁명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자, 경제적 안정에 매몰된 소시민의 삶을 체험한다. 자, 요걸로 인해서 소시민의 삶이 드러난대요. 뭐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 때문에. 자, 특히 두 작품은 서로 다른 삶의 모습 동을 쳐주고 대조적으로 제시하면서 신념의 지향과 생활의 수능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성찰적 내면을 그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세 가지나 드러났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 위에 제1인간형이 있고요. 제2인간형이 있는데 제1인간형이 그럼 여기서 뭘로 연결시키면 될까요? 신념의 지향과 연결시키면 되겠죠. 맞죠? 보기를 기반으로 한다면. 그 다음에 그럼 제2인간형은 뭐랑 연결시키면 돼요? 생활의 순응이죠. 근데 그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성찰적 내면이라 해서 그럼 제3인간형은 이거 둘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제3인간형은 역사적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삶의 태도를 바꾼 인물들을 대조하여 자, 어떤 인간형이 바람직한 삶인지를 묻는다. 자, 여기서 제3인간형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얘는 6.25입니다. 6.25.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해당하는 부분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과거와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를 대조하면서 언제냐? 4.19.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대조하면서 과거의 이상과 열정을 잃은 현재 소시민의 속물화된 사회를 성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3인간형부터 바로 가볼게요. 자, 가 부분. 여기서는 주인공이 참고로 제3인간형입니다. 볼게요. 서로 말로 하는 수작을 보아서는 지극히 친밀하고 흉엄을 없는 사이인 것만 같은데 어쩌면 하나는 저렇게 풍부하고 기름이 흐르고 하나는 저렇게도 몰골이 초라할까. 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는 어울리지 않은 외면의 현격한 차이가 마치 만화의 인물이 튀어나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듯 했을 것이다. 동료들의 호기심은 이 점에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석도 몸집이 차림차림이 얼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린 작가. 자, 변해버린 작가가 있어요. 조은을 대할 때. 자, 여기서 주인공 석은 제3인간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변해버린 작가라고 했어요. 조은이 제2인간형이에요. 한마디로 타락했다는 얘기죠.
자, 경의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었다. 억지로 전해하던 버릇대로 농조로 말을 끄집어는 냈으나 그와 대조하여 석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초라할까 마음에 걸려 미상불 주눅이 잡히기까지 하였다. 아니, 자네도 이렇게 몸이 나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훌륭한 모자를 쓰고 또 고급차로 출입을 하고 할 때가 있었던가? 세상은 변하고 볼 일이 있세.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석이 좋은한테 하는 말이죠. 아유, 기적 같단 말이지. 사실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작가 조은이라면 독특한 철학적인 그러니까 조은의 과거 얘기를 하고 있네, 맞죠? 독특한 철학적인 명제를, 그것을 넘는 난삽한 문체를 고집하는 작가로서 작업이 개성이 뚜렷한 존재였다. 더욱이 자신의 충실하고 문학에 대한 결백성을 굳게 지켜오는 것으로 문단인의 존경을 받아오던 사람이었다. 그를 따르는 문학소녀가 많았다. 무엇이 깃들어 있는 것 같은 풍모와 작품, 범속한 것을 싫어하는 문학소녀들의 단순한 호기심이라도 할까? 자, 한마디로 얘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문학작가인데 좀 존나 유별난 새끼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신념을 지켰지만 뭐가 안 돼. 돈이 안 돼. 약간 개성은 넘치지만 실질적으로 뭐야,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학고예요. 그죠? 자, 그러나 그 반면에 문학적인 적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난해한 문장은 여기서 나왔죠? 독자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다. 신으면서 찾아 얻으려는 사람만을 시인할 수 있다는 그의 인간적인 신념은 그대로 그의 문학적인 신조였다. 그러니까 조은은 한때는 뭘 지켰던 사람, 신념을 정말 아주 잘 지켰던 사람이었는데 얘가 어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걸로 비춰줄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미 이걸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항상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해서 도달한 것만이 진리라고 단정하는 그는 그러므로 과작이었고 생활은 늘 궁화였다. 그러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문은 하지 않았다. 이 매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문학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야? 자신의 문학적인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항상 초라한 물건을 하고 있는 그는 외면적인 차림에 도무지 무관심이었는데 지금은 어때? 졸라 막 잘 차려입고 다니잖아. 생활력이 어지간한 부인의 덕으로 아이들은 굶기지 않았으나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이 몸차림에 무관심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무슨 회합에 된 공식 모임에는 통 나가지 않았다. 자, 그래서 중략 부분 보시면요, 석은 오랜만에 만난 방금 얘기했던 조은과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미희가 조은에게 보낸 검정 넥타이를 보게 된다. 자, 검정 넥타이라는 요 소재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검정 넥타이는 조은이, 자, 거기 있죠, 6.25 전쟁정에 일상적으로 매던 것으로, 미희가 속세에 초연했던 당시의 조은, 과거의 조은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 속세에 초연했대요. 신념을 지킨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죠?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물건이다. 자, 그럼 조은과 관련된 소재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검정 넥타이겠네요. 그럼 이거는 얘가 상징하는 것은 곧 뭐야? 신념을 지킬 줄 아는 어떤 조은의 상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전쟁을 겪으며 삶의 태도를 바꾸고, 자, 거기 밑줄, 부유한 사업가가 된 조은. 이거 연결되죠? 생활에 순응을 했다는 부분. 그죠? 부유한 사업가가 됐어요. 자, 자신의 경제적 성공이 밑줄, 타락에 지나지 않다고 석에게 고백한 후. 조은은 타락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럼 그와 동시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찰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근데 이 성찰적 태도를 가지게 된 계기가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다시 만난 미희와의 일화를 들려준다라고 했어요.
미이죠. 미와의 1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그 밑에 부분이 미와의 1화겠죠. 선생님은 살아가는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세요? 오금박득 말하였네. 나는 뜨끔하였네. 그리고 일부러 내 편에서 더 명랑성을 띠며 응수했네. 그건 그 미답지 않은 질문인데, 사변 등의 불행으로 미 인생만 변했군 그래. 그러니까 이를테면 180도 전환으로 지금은 인생을 비관한단 말이지. 비관하는 건 아니에요. 비관 안 해? 그럼 안심이야. 비관하면 역시 낙관이겠군. 비관도 낙관도 아니에요. 그럼 중간판가? 중간판 없어졌어. 이게 말재서 그 어디서 그렇게 늦었어요? 내가 보기엔 존나 아재 느낌인데. 아무튼 간에 죄송해요. 저도 성찰적 태도를 보이게 되네요. 미의 침울이 풀려지는 듯해 나는 될 수 있으면 그로 하여금 명랑하였던 서울시사를 회상하도록 넘기시고 기억에 남아있는 서울사의 화제를 끄집어내었네.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님 세상 나오지 않을 걸 그랬군. 오빠인지 언니인지 모르는 그 얘기에게 양보할 걸 그랬어. 선생님 기억도 참 좋으시네. 그 말 잊지 않으셨군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지 많아요. 역시 이 세상에 나온 걸 고맙게 여겨요. 기쁘게 여겨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더 안심이네. 그러니까 결국 미 생각 변한 게 없구만. 서울대처럼 명랑해지고 기운을 내라고. 아유, 좀 싫다 진짜. 그죠? 생각 변한 게 있다면 이걸까요? 뭐? 역시 변한 게 있나? 그 어려운 목숨과 형체를 받아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니 필요 없이 내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 꼭 할 일이 있기에 내보낸 것이 아닐까요? 사명을 지고 나왔다는 말이지? 네, 사명이에요. 보람 있는 사명이에요. 문득 나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움찔했으나 미는 말을 이었네. 그러니까 제 사명을 바로 찾아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못 찾고 거지처럼 버럼없이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미 사명은? 미는 머리를 숙이더니 숙인 채로 낮은 목소리로 중하게 그랬듯 말하였다. 해치고 찾아봐야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물이 하나가 더 추가됐었죠. 그쵸? 그럼 남은 제1 인간이 누구냐? 얘예요. 자, 지금 뭐랬어? 얘만의 신념을 지향하는 인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신념을 지향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튿날부터 부산에서의 새 사업 계획에 분망한 틈을 타서 나는 미희를 하루 한 번씩은 만났고 그의 판잣집에도 찾아가 보았네. 그 생활이란 말이 아니대.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미희 아버지의 얼빠진 모양, 고생 모르고 늙던 어머니의 목판 장사하는 전경.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미희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사실 생활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쵸? 그러면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생활에 순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신념을 지킨 인물이라고 했었죠, 방금? 맞죠? 자,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건지 한번 보자고요. 나는 미희의 가족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네. 이 새끼 여기 호구인가? 아무튼 그러나 미희의 자주 만나는 사이 처음에 순수했던 생각보다는 야심이 더 앞을 섰다는 것을 고백하네. 술과 계집이 마음대로였던 내 생활이라 좀 부러운데? 죄송합니다. 두 살만 더 먹었어 봐. 예. 그 다음에 미희에 대해 밖으로 나타나는 태도도 좀 다르다고 미희 자신이 눈치챘을 것이대. 자, 근데 내가 뭐 해준다? 나는 다방을 차려줄 것의 생각에 미치었네. 와, 씨. 야, 뭐 해준다고? 스벅 만들어준대. 개 쪼는 거 아니야? 내가 미였으면 싹 가능! 내가 너무 소신이니까? 이것이면 내 힘으로 자금 유통도 되고 미의 명랑성도 센스도 살릴 수 있고 수입면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네. 이 계획을 말했더니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듣고 얼굴에 희망의 볼그레한 홍조까지 떠올렸던 미였으나 다음날 5일간의 생각할 여유가 위주로 쳐보자.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제안을 했는데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절당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을 받았어. 근데 뭐래? 나 3일만 생각할 시간 좀. 그 얘기 들으면 뭐라고? 끝난 거예요. 그럼 항상 똑같이 뭐라고 들어와? 미안한데 난 지금 연애할 상황도 아니고
뭐 남자도 별로 만나고 싶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미안해. 맨날 인지라 진짜. 나 왜 이렇게 오버했지? 내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됐죠? 이 말을 듣고 싶은 건가? 그쵸. 이제 많이 차려봤습니다. 부캐 끄덕여 짜증나게. 네. 아무튼요. 더 생각할 여지도 없는 일이 터일 텐데 망설인 것이 수상쩍었으나 그러마하고 나는 동화극장 옆에 있는 마침 물려주겠다는 다방 하나를 넘겨 맡기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었네. 그 닷새되는 날이 오늘이고 정한 시각인 연락정서인 다방에 갔더니 레지가 내민 것이 종이 꾸러미였더네. 여기서 레지라고 한다면 뭐냐면 그냥 다방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으로 따지면 카페 알바생. 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다른 길과 달라. 자, 거기 동그라미 간호장교이고 보니. 이 미란 친구는 결론적으로 뭘 했냐면은 간호장교라는 거였대요. 자, 우리 이거 생각해보자. 6.25 전쟁이 있었다는 걸 고려할 때 간호장교는 사실 거의 뭘 내놓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죠. 그렇다고 돈이 되냐? 돈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좀 그런 게 있죠. 군인들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 좀 심하다. 그리고 야근을 그렇게 매일같이 막 몇 시간 해도 얼마 준다 그러다 10,000원밖에 안 준대. 아씨, 10,000원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국밥도 요즘 10,000원이 넘어가는데. 그죠? 저기 봐봐, 저기 그 순댓국 거기도 11,000원인가 12,000원 하지 않아요? 드셔보셨어요? 지금 그 정도잖아. 졸라 비싸. 아무튼 내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간에 생활반평을 위한 것이 아니면 대뜩 짐작이 갔고 더욱 나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아까 나왔던 그 검정 넥타이에 또 나왔어요. 그렇죠? 검정 넥타이. 검정 넥타이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과거 시절에 그 신념에 넘쳐 있었던 상징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미희가 첫날 다방에서 사명 운운했던 것은 그 길을 말함이었던가? 나는 부끄럽기 짝이었었네. 자, 여기서도 똑같이 성찰적 태도가 나왔죠. 부끄럽다라는 감정이 나오면 반드시 성찰적인 태도를 연결시켜주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검정 넥타이를 들고 나는 비로소 3년 동안 내가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꼈네. 미희가 말하는 그 사명을 찾는 길, 사명을 다하는 일을 나는 사변이라는 외적인 격동 때문에 포기하고 만 걸세. 가장 잘 생각하는 채 하던 나는 바보같이 생각했고 부박하다고 세상을 모른다고 여기었던 미희는 4번에서 키워졌고 굳세어졌고 올바른 사람이 될 것이. 여기서 올바른 사람이 됐다는 건 신념을 지켰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처냐마냐한 낭떠러지를 굴러떨어지는 듯해 구르면서 걷어잡으려고 한 것이 친구의 구원이었네. 자네들 찾은 것은 이 때문일세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넘겨봅시다. 여기 연계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7페이지 한번 볼게요. 167페이지. 그 A의 첫 번째 문단 마지막이 우리 아까 같이 했었던 부분의 마지막이죠. 그쵸? 요거 이유 걸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이걸 왜 설정해 줬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이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쭉 읽어볼게요. 조은의 긴 이야기를 듣고 난 석은 여기 올 때까지 그렇게 호기심을 끌었고 기대의 대상이 되었던 그에게는 이젠 아무런 흥미도 가지지 않았다. 더욱이 그의 고민 같은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석이의 뇌와 마음은 강렬한 미의 인상으로 꽉 차 있었다. 그리고 미가 조은의 마음에 던져준 충격 이상의 충격을 석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안주가 좋아서만이 아니었다. 그 강렬한 빼갈도 석을 취하게 하지 못했다. 역시 마음이 미로 말미암아 팽팽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은의 차로 집에 돌아와서도 석은 큰 소리를 탕탕 치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다. 얌전하게 자리에 들어가 가족들을 들볶지 않았다. 그의 엄숙한 태도에 가족들은 또 술을 먹었다고 장소리를 할 수 없었다. 자리에 드러누워 그는 생각하였다. 조은의 말대로 조은은
사변의 압력으로 그의 사명을 포기했고 까지가 이라고 했었고 사변을 통하여 미인은 용감하게 시대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였다.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이 뭐야? 자신이 소시민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죠? 눈을 감았다가 뜨며 석은 중얼거렸다. 사명을 포기치도 그것에 충실치도 못하는 말라가는 나는 나도 사변이 빚어낸 한 타입이라고 할까? 이 부분이 제3인간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요. 아까 석 같은 경우도 뭐라 했어요? 하나의 문학 작가라 했었잖아요. 맞아요? 문학 작가 했었는데 근데 얘는 뭐야? 이걸 둘 다 하려고 했어요. 둘 다 하려고. 그래서 생활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가 뭘 하게 되냐면은 학교 선생님을 하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 근데 봐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그랬을 거고 학교 선생님이 아무래도 생활의 안정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었겠죠. 그죠? 요즘 공무원 생각하시면 되잖아. 좀 옛날에 우리 한 5, 6년 전만 해도 막 공무원 하겠다는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있어요? 조심하게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얘가 했던 부분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활이 딱히 좋아진 건가는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아닌 상황에서 얘가 웃긴 건 뭐냐면 얘가 출퇴근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출퇴근을 하면서도 지금 집에 돌아왔을 때 밤에는 얘가 뭘 했냐면은 책을 틈틈이 만들었어요. 문학활동. 근데 이걸 생각해봐. 두 개 다 잡으려고 하니까 제대로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얘는 이걸 하지도 못하고 얘를 지키지도 못했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자기가 자기 보고 제3인간형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 많이 힘들어? 많이 참으시는 것 같은데? 자, 쭉 이어서 가볼게요. 자, 김광규의 작품인데 이 작품, 얘 작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1970년대를 기준으로 한 작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이란 작품도 있기는 한데 뭐 지금 그걸 알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으니 그냥 요것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광규가 그 김광규가 아닙니다. 탈무비 큰일 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대놓고 나와 있어요. 자, 4.19가 나던 해, 새밑 우리는 모두 5시에 만나.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과거죠. 그죠? 과거가 4.19 시절 때. 맞죠? 자,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동을 쳐시고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럼 이때 당시에 얘네 신분은 대략적으로 뭘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그걸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 저항하는 걸로. 그죠? 자,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은 원인을 끝낸 밤 해화동 노토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이 대포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 술? 네, 술인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사케 아시죠? 그걸 니들이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아니 장난이고. 그러니까 사케는 일단 일본의 술이잖아요. 근데 대포는 우리나라식으로 만든 그 비슷한 청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가 있냐면 주전자 술이라고 해서 주전자의 술을 이렇게 담아서 줘요. 약간 이때 당시에 대포라고 한다면은
좀 싼 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싼 술. 그래서 차가운 방에도 있었고 이렇게 좀 싼 술을 먹으면서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라는 말을 봤을 때 이때 당시에 얘네는 어땠다라는 거야? 순수한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죠. 순수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열정도 존재했던 때였습니다. 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의 이동이 드러났죠. 여기서 이제 현재로 돌아왔을 때. 근데 이제 현재로 돌아왔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다 가든 나든 다 뭐였어?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돼요. 자, 여기다 있어요.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돼요. 넥타이를 매도 다시 모았다. 잠깐. 우리 가에서는 검정 넥타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 박스가 쳐져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넥타이는 대체 무슨 뜻일까? 여기서 넥타이는 뭘 것 같아요? 뭐를 상징하는 걸까? 혁명이 두렵다고 했잖아. 단순히 얘기하면 현실 세계에 찌드는 삶이겠죠. 그죠? 일종의 속박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지. 넥타이가 또 어떤 속성도 있어. 이 목을 이렇게 조이는 그런 역할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자, 거기 밑에 모두가 거기 밑에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이 살기 위해라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어떤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도 이젠 노래로 부르진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요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포랑 이제 비유가 되는 거죠. 맞죠?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몇이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몇이서는 춤을 추러 갔고, 몇이서는 허전하게 동숭동길을 걸었다.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자,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자, 우리 옛사랑이 피 흘린 곳이 뭐야? 과거에 이제 우리가 다녔던 곳이 다시 쳐다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자, 근데 여기 봐봐. 플라토너스 가우로스들은 거기 동그라미 여전이라고 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얘네만은 뭐야? 공간에서 변하지 않는 요소들이죠.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자, 물론 뒤에도 나와있지만 우리 고개를 떨구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끄럽게 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 다 했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밑에 이렇게 나와있죠.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부끄럽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는 성찰적 태도랑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작품에서 통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윤동주 유시인의 작품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에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저기서 늪이 그럼 뭘까요? 다른 뜻으로 현실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현실 세계. 자, 여러분들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네요. 뭘까요? 병역? 예. 혹시 너가 못 간다 했었나? 신의 아들이네요. 너도 못 간다 했었나? 가요? 너 어디 안 아파? 저 이게 말이 이상한데. 네. 아니 그 저번에 뭐 누가 그러던데. 아니 저보고 아 맞아 오늘 있었던 일이다. 오늘
이제 조교쌤이랑 이제 커피를 사러 가는데 아니 나 머리 자른 거 뭐 더 뭐 어려 보이나 이런 말 하면서 군대 얘기를 갑자기 했단 말이야 내가 조교쌤이랑. 조교쌤이 내년에 군대 가요. 아 너 못 봤지? 거의 못 봤을 거야 그지? 어쩔 수 없어 남자니까 가야지 그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아 백 좀 써봐 어떻게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해서 가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갑자기 저보고 군대 갔다 왔냐는 거예요 저기 커피 사장님이. 뭔 소리야 나 지금 예비군도 끝났고 지금 민방위 아저씨인데요. 예, 지금 민방위 아저씨예요. 저 군대 잘 갔다 왔어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한 거야. 저 건강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저도 솔직히 뺄 수 있었는데 못 빼더라고요. 또 하필 제 연도 때 시력 그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3급 나왔어요. 좀만 더 나빴으면 4급인데. 아무튼 네, 잘 갔다 왔습니다. 그게 다 누구 때문이냐? 아, 우리 옛날에 병역 기피한 친구들 뭐 MC 몸 같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막 이빨 빼가지고 막 안 가고 그 지랄 떠니까 막 갑자기 기준이 올린 거예요. 개빡치잖아. 내가 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봐야 돼? 자, 아무튼 예,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1번 문제랑 5번 문제랑 6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가희의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가 지금 무슨 상황이었던 거야? 석과 조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조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1번 여러 인물의 서술자가 일단 아니죠. 진짜 얘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무슨 시점이에요? 무슨 시점인 것 같아? 일단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나라고 안 하고 석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 부분 틀렸고요.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딱히 상반된 입장이라고 드러나지는 않죠. 3번 특정한 인물로 설정된 서술자도 아니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자, 4번 이여기 밖의 서술자가 일단 맞을 거고요. 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면서 여기서 내면이라는 게 누구예요? 조은이었죠. 그쵸? 그러면서 다른 인물의 과거를 다른 인물의 과거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과거를 요약하는 부분도 조은이었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5번 겉이야기와 속이야기로 짜인 액자식 구성을 통해 주인공을 향한 이중적인 시선을 제시하고 있다. 뭐 이건 당연히 틀린 말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액자식 구성에서 가져가야 될 게 하나 더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쵸? 보통 액자식 구성이 나오면은 뭐랑도 연결이 가능할 수 있다. 역순행적 구성이랑도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넘어가서 자, 5번 가의 검정 넥타이와 나의 넥타이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검정 넥타이 뭐라고 해석을 했었죠? 이전에 신념을 지키던 그런 생활이었죠. 그쵸?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의 넥타이는 현실을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장치라고 했었습니다. 자, 1번 적절한 겁니다. 가의 검정 넥타이와 나의 넥타이는 모두 소유주의 순수했던 과거를 상징한다는 가는 맞지만 나가 틀렸죠. 자, 2번 가의 검정 넥타이와 나의 넥타이는 모두 자신의 성취에 대한 소유자의 자부심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죠. 3번 가의 검정 넥타이는 현재의 삶을 반성하게 하게 되는 계기. 그쵸? 이거 보고 얘가 좀 뜨끔했잖아요. 나의 넥타이는 생활에 구속된 현실을 상징한다.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6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자, 1번 가와 나는 각각 사변과 4.19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소시민의 문제를 제기한다. 맞죠? 2번 가에서는 사명을 포기하고 부유해진 조은의 삶과 가난했으나 살명을 찾은 미의 삶이 대조되고 있다. 또 맞죠? 3번 나에서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던 과거의 우리와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는 현재의 우리가 대조되고 있다. 여기는 보기에서도 나왔던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맞겠고요. 4번 가와 나에서 부끄러움은 각각 조은과 우리가 현재의 소시민적 생활을 반성하며 느끼는 감정으로 볼 수 있다도 맞겠고요. 자, 5번 가의 타락에서는 소시민적 생활에 대한 조은의 비판적 인식을 맞죠? 요거까지는 맞죠?
나의 개탄에서는 속물화된 사회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성찰을 엿볼 수 있다. 자, 이 개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는 게 사실 현실적인 요소에 대한 개탄을 한 건지 우리의 성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럼 뭐 여기서 하나 더 우리의 성찰이 나온 부분은 그럼 어딘 거예요? 거기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찰적인 태도가 나왔다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해주면 더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아이씨 뭐야 하나가 더 있었네. 문학 3개 하시는 것보다 비문학 2개 하시는 게 좀 더 낫죠? 175페이지 볼게요. 자, 이거는 뭐랑 좀 연결시킬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혹시 작년 수능 기억하세요? 작년 수능에도 데이터 관련된 지문이 하나 나왔었는데 여러분 풀어보셨어요 혹시? 기억에서 삭제. 민성이 기억나? 안 나? 뭐가 있었냐면은 데이터 중에서도 뭐 이상치와 결측치에 대한 설명과 그걸 가려내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수능 때.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여기에도 지금 나왔으니까 저 이거 간단하게만 딱 보고 넘어갈게요. 라기에 나도 지금 너무 컨디션이 안 좋네요. 자, 볼게요. 자, 내일 비가 올까처럼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가부 또는 긍부정으로 화폐하는 양자택일의 질문을 만날 때가 많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분류해야 하는 문제, 즉, 이제부터 요게 중요한 주제겠네요. 이진 분류 문제를 머닝러시에서 풀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일까? 자, 이 말이 있었죠? 이진 분류 문제. 딱 뭐로 나눠지는 거야?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두 가지로 분류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진 분류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깝치기만 하는 이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친구 아니고요. 근데 요즘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 없지 않아요? 거의? 약간 그러면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걔 막 병신 취급하지 않아요? 보통? 맞죠? 일진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맞나? 아닌가? 평화로운 세상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카오스입니까? 저 때는 있었어요. 진짜로 저거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친구들처럼 진짜 있었습니다. 맨날 막 맞짱 뜨러 저기 밑에 우유 창고 이런 데 가서 막 씨발 맞짱 뜨고 막 그지랄 떨었어요. 아니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야. 저는 누가 봐도 아시잖아요. 뭐예요? 누가 봐도? 씨, 너 지금 저거 입 실룩거리는 거 봐라. 그래 누가 봐도 뭐야? 그래 잘 배달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저 셔츠, 그지? 찐따, 그지? 이렇게. 누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절대, 네, 전 그쪽이라고, 맞아? 그렇게 생겼어? 그래, 니 번호표 한 번. 자, 아무튼, 네. 아유, 갑자기 빡치네. 자,
그래서 이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이진 분류 통계 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라는 게 있대요. 자, 일단 요거는 하나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기억이라도 하필 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어쨌든 이진 분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로지스틱 회귀라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해마다 다트판에 원을 그려놓고 다트를 던져 다트가 꽂힌 지점이 원 안에나 원 위에 있으면 합격, 벗어나면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대회가 열린다고 하자. 올해 대회에 참석한 10명의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가 합격 판정을 받을지 거기 동그라미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떠한 예측을 하려면요, 우리가 데이터 상에서 예측이라는 것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먼저 학습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자, 여기서 모델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사전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기존의 데이터를 통해.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 세트에 이전에 같은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출생지, 성별, 나이, 소속, 연도별, 전적 등 100가지 속성의 정보와 합격, 불합격의 결과가 들어가 있다고 할 때 머신러닝은 100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참가 선수의 합격, 불합격을 도출하는 통계적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자, 그래서 합격, 불합격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진분류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합격 또는 불합격. 그죠? 그 다음에 실전 데이터 세트로 올해 참가자 10명에 대하여 100개의 속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번 시합 결과를 예측하라고 요청하면은 머신러닝은 구축한 통계적 모델을 사용해서 각 참가자에 대해 합격, 불합격의 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예측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맞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원적인 답을 구출하는 통계적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 로지스틱 회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를 이해하기 위하여 위 사례를 단순화시켜보자. 다트 참가자 10명의 시합 전 일주일간의 연습 시간이 모두 달랐고 그들의 시합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에는 0, 합격인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했을 때 표 1과 같다고 하자. 자, 지금 여기서 표를 해석을 잘 해주셔야겠죠. 딱 우리가 뭐가 있어요? 변수. 연습 기간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연습 기간이 어느 정도에서부터 변화량이 생깁니까? 자, 4에서 5 사이에부터 변화가 생겨나죠. 그렇죠? 4까지는 0이었어. 그럼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은 경우에는 다 탈락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5 이후부터 1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좀 유의미한 구간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요, 그림 1이라는 그래프로 지금 그려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4랑 5가 뭐야? 각각 0과 1이니까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시 돌아가시면은 연습 시간은 표 1은 연습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양상을 나타내므로 연습 시간은 독립 변수로 x, 결과는 종속 변수로 y라고 한다면은 표 1은 그림 1의 점들로 표현된다. 이 점들을 모두 지나는 연속적인 함수 중 하나가 거기 밑에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그림 1의 굵은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일반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래프는 S 모양의 철사의 양 끝을 손으로 잡고 옆으로 잡아당긴 형태인데 X가 한없이 작아지거나 한없이 커지면 Y는 0과 Y는 1에 해당하는 두 수평선에 한없이 접근하는 곡선이다. 맞죠? 그거 이하는 어때? 다 불합격. 그 이후엔 다 합격이었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 시그모이드 곡선은 x는 4.5로 중심으로 왼쪽은 x는 4 이하에서 y값이 모두 근사적으로 0, 오른쪽은 x는 5 이상에서 y값이 모두 근사적으로 1인 형태에서 표율과 같이 다양한 연습시간 값에 따라 결과값이 0과 1로 나뉘는 상황을 표현하기 편리하다. 자, 위 사례와 같이 이제 여기부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의 변수, 동그라미, 하나의 변수에 대한 양자택일을 결정하는, 양자택일을 결정하는 것은 이진분류 문제를 결정하는 경우. 로지스틱 회귀는 주어진 데이터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시그모이드 함수를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거 자체가 로지스틱 획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건 오로지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고? 오로지 한 가지의 변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우리 때 연습 기간에 따른 그거였잖아요. 그죠? 합격, 불합격 여부니까. 그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나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포트 벡터 몫이는 머신러닝 분야 중 하나로 n개의 속성을 갖는 개체들을 유사성에 근거하여 두 개의 부류로 나누는 이진분류가 있을 때 요긴하게 사용된다. 아, 지금 서포트 벡터 몫이는 뭐라고요? n개의 속성이 있었을 때 사용이 가능한 애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얘랑 다르죠? 얘는 한 가지의 변수가 있었을 때만 사용하는 거였고, 얘는 n개의 속성이 있었을 때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했어요. 자, 이 경우 개체들은 n차원 공간에서 n개의 성분으로 지정되는 고유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체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기 위한 경계를, 자, 거기도 그러면 경계를 설정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뭐야? 어떤 두 가지로 분류했을 때의 경계를 그어줄 수 있는 친구인 거죠. 맞죠? 자, 예를 들어 두 종에게 300마리의 두 가지 속성인 거기 동그라미 키와 몸무게를 학습 데이터 세트로 주고 걔들을 두 종으로 분류하는 일을 학습시키고자 한다. 이 경우 키를 x, 몸무게를 y로 하는 2차원 평면에서 x, y의 두 개의 성분을 갖는 점들로 걔들을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라는 거야? 속성이 두 개라면은 몇 차원에서 가능한 거야? 2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속성이 그거보다 더 이상이야. 3차원이야. 그럼 또 3차원 함수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쵸? SVM은 2차원 평면에 직선을 하나 그어서 이 300개의 점을 두 부류로 나눈다. 이렇게 2차원에서 SVM은 개체들을 두 가지 부류로 구분짓기 위한 적절한 직선을 긋는 일을 한다. 만약 고려할 속성이 3개인 경우라면은 SVM은 개체들을 두 부류로 구분짓기 위해 적절한 평면을 찾을 것이다. 그쵸? 2차원은 선이었고 3차원은 면이죠. 그죠? 2차원에서 SVM은 어떤 기준으로 적절한 구분선을 찾는 것일까? 자,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원과 네모를 구분하는 3개의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3개의 직선 A, B, C 중 당연히 B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할 수가 있대요. 그 이유는 이 직선이 나머지 직선에 비해서 마진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말이 좀 어렵게 나와 있지만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마진이란 구분하는 직선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와의 수직거리를 의미한다. 구분하는 직선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서포트 벡터라 부르므로 마짐은 구분하는 직선과 서포트 벡터와의 거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장 큰 마진으로 구분하는 직선을 결정 경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뭐야? 데이터 세트가 두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쵸? 이걸 나눴을 때 가장 적합하게 나눌 수 있는 직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큰 마진으로 구분한 직선을 결정 경계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상치가 결정 경계를 찾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여기서 이 정치가 그럼 어떤 의미겠어? 아까 개의 키와 몸무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거잖아. 키는 존나 작은데 몸무게가 한 130kg. 키가 한 158이야. 근데 몸무게가 130이야. 갑자기 누가 생각나는데? 아, 여기 있는 사람 말고요. 최근에 사건 한 번 더 털어졌어. 있어요. 재혁이라고. 아, 모르시는구나. 그 요즘에 이번에 사건 터진 거 되게 큰 거 터진 거 하나 있었는데, 찌양 사건. 아, 그 친구? 예. 비야? 나 고소 나가나? 자, 그런 친구가 뭐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한다면은 특정 키와 특정 몸무게까지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키가 작으면 보통 몸무게가 작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걸로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근데 방금처럼 키는 존나한데 몸무게가 존나 이래. 아니면 반대로 키는 존나 큰데 막 몸무게가 30kg야. 어떻게 살아? 그런 경우가 이상치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 친구가 그렇다는 거죠. 자, 아무튼 네. 이상치랑 관측된 데이터의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는 특이한 특성을 갖는 데이터 값을 말하는데, 자, 그림 3에서 자, 뒤에 자리에 보이시죠? 거기에 원이 있다면, 지금 원 다 어디 있어? 왼쪽에 있죠? 근데 얘만 어디 있는 거야? 오른쪽에 있죠? 자,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냐? 어떤 직선의 경우 원과 네모를 완전히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뒤에 위치한 원이 이상치이다. SBM은 이상치가 있을 경우에는 자, 거기 밑줄 이상치를 삭제한대요. 일단 삭제라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분류를 제대로 하게 만드는 거죠. 그치? 자, 가장 적합한 결정 경계를 찾는 전략을 테스트한다. 만약 데이터의 분포가 복잡한 경우에는 자, 거기 밑줄 저차원을 고차원으로 대응시키는 변환식을 사용하여 결정 경계를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의 분포가 복잡한 경우엔 뭘 더 껴넣는다는 거야? 속성이나 변수를 하나 더 껴넣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 방법을 이제 뭐라고 한다? 커널 트릭이라고 한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SVM은 문제와 답이 주어진 학습 데이터 세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여 데이터를 두 가지 분류로 분류하는 최적의 결정 경계를 찾아낸다. 이렇게 확정된 결정 경계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 실제 상황에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데 활용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로지스틱 회계는 어떤 경우 한 가지의 변수를 통해 합격격, 불합격 같은 이집 문제를 해결할 때 쓸 수 있는 거라고 했다면은 소프트 벡터 머신은 어떤 경우예요? 두 개를 나눌 때, 딱 두 부류로 나눌 때 쓰일 수 있는 방법인 거지, 그치? 그 기준이 어떤 특정한 직선이었고요. 자, 요거 어디 하실 거냐면은 3번이랑 3번 말고요. 4번,